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4발의 동시 발사로 괌 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조금 전에 이런 성명을 또 발표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미국과 북한의 말싸움이 아슬아슬하다 못해서 숨이 턱하고 막힐 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화염에 쌓이겠다 했더니 북한은 괌을 포격하겠다 했고, 미국이 그게 성공할 가능성은 0.00001%다 했더니 북한이 그럼 괌에다 4발 쏴보겠다, 이렇게 대꾸를 한 겁니다. 글쎄요, 아직까지는 말폭탄 수준입니다만 이 말폭탄이 진짜 폭탄이 되면 어쩌나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북한부터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중앙방송에 출연했던 북한 전략군의 김낙견 사령관을 첫 번째 포인트로 한번 삼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괌 포격을 경고한 거죠. 북한이 8월 중순까지 괌 포위 사격 방안을 완성해서 김정은에게 보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인 화성 12호를 그 4발을 발사하겠다는 건데,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괌 주변 30에서 40km 해상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박을 한 거죠. 앞서 북한은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위협하긴 했죠. 근데 이를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구체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치고받고 하는 거 보면 말폭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세요. 네.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연일격한 발언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괌 포위 사격 엄포를 놓으니까 미국은 북한이 사드 방어층을 뚫을 가능성이 0.00001%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자 북한이 오늘처럼 한 발 더 나아간 위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서로 마치 좀 놀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 네. 이러다가 이게 말폭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이 시점에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시시각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좀 냉정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두 번째 포인트 가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네요. 이른바 문재인 케어죠? 네, 내용을 살펴볼까요?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또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액을 대폭 인하해서 실질 의료비를 한 100만 원 선으로 묶겠다. 또 모든 중증 질환에 의료비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고가의 선택 진료비도 없어지고 상급 병실료도 사라지게 됩니다. 2인실 뭐 이런 게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추가 부담액이 없는 것이죠. 추가 부담 없다는 얘기예요. 네, 2022년까지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현재 5분의 4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중증 치매 환자가 5개월간 입원을 했다면 상급 병실료가 사라지고 간병비에 보험료가 적용되게 되면 1,50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가 15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또 대장암 환자가 비급여 항암제를 써야 할 경우도 있는데요. 한 해 4,5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1,3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네요. 또 노인들 임플란트 많이 하시는데 개당 60만 원에서 36만 원 정도로 싸진다고 합니다. 지금 포털의 주요 검색어에 실손보험이 올라 있더라고요. 네네. 결국은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실손보험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게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뭐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은 숙제죠. 환자와 의료계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새로 인사정책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 있죠.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과학기술계 또 야당을 중심으로는 박 본부장이 과거에 황우석 사태를 키운 핵심 인물이다, 이런 이유로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박 본부장이 물러날 뜻이 없다, 이런 뜻을 방금 전 CBS 취재진에게 밝혀왔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논란의 심각성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서 본부장직을 잘 수행해 보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건데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해서 자세히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과학자들이요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실명으로 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한 분 바로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에 야당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우리나라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퇴보시키게 만든 장본인인 박 본부장을 임명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인사청문회 끝나고 인사 문제는 크게 논란될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새 정부에서 신설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라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 과거 황우석 사태에 연루돼서 공직에서 물러났던 적이 있는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임명이 되면서 지금 과학계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과학계 인사 229명이 실명으로 긴급 성명을 냈고요. 박기영 본부장의 임명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한 분을 직접 만나보죠. 황우석 사태 당시에 앞장서서 황 교수와 맞섰던 분, 같은 과의 교수기도 했죠. 지금은 서울대 수의과학대 학장입니다. 우희종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희종 학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라는 자리,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네, 이게 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자리인데 이게 폐지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새 정부 출범하면서 부활한 자리인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네, 이 범부처의 그 연구 개발을 모두 그 통괄하는 자리로서 한 연간 한 22조 정도의 예. 그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또 그 연구개발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과학의 총 지도자 위치라고 해야 될 수 있죠. 사실은 이게 정부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고 그걸 배분할 수 있느냐가 그 부처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건데 여기는 20조 원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 배분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진 자리다. 네네. 큰 자리네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니까, 큰 자리니까 과학계로서는 도움을 받고 또 뭐 지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이뤄야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일 텐데.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박기영 교수 안 된다. 우 교수님은 심지어 미쳤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왜 그렇습니까? 예, 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임명인데요. 왜냐하면 뭐 이 박기영 교수와 그 과거 황우석 사태와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허. 뭐 어떻게 말하면 황우석 그 당시 그 사태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죠. 주역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뭐 황우석 교수의 일이야 뚜렷하게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박기영 교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는 잘들 기억 못하실 거예요. 주역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 역할을 그 교수가 했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이 사실 황우석 사태는 한 과학자의 연구윤리 위반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은 뭐 그냥 그 사람의 뭐 잘못으로 끝나는데 이건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이제 논문 조작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황우석 사태란 것은 당연히 물론 그 한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이 기반이지만 예. 그 사태 그 자체는 사실 그 당시 그 연구자들 검증 없이 막 부풀렸던 언론 그리고 이 국제적으로까지 이렇게 확산되기 때는 그 연구자의 연구비 지원을 포함해서 정치권의 막강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커졌던 겁니다. 예. 그랬을 적에 그러한 그 연구 윤리를 위반한 과학자를 예. 정치권에 연결하고 그것을 조율한 주요한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그 황우석 사태가 그렇게까지 커진데 한 핵심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바로 역할을 담당했던 게 예. 박기영 교수이고 더욱이 이 2005년도에 예. 그 당시 이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시절에 본인이 황 교수 팀의 그 연구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직접 265억 원의 지원 계획을 밝혔던 장본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 이 황우석 그 당시 연구를 대규모 국가적 사업으로
이렇게 키우고 홍보했던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죠. 지금 자꾸 나는 그거 몰랐다. 어떤 진실 게임 혹은 어떤 연구윤리 위반 건으로 축소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이렇게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의 총괄로 있을 만한 안목이 없다는 걸 스스로 말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위 여부를 내가 판단할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무책임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황우석 사태의 본질을 그냥 굉장히 축소시킨 시각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또 하나는 2004년 황우석 연구팀의 공저자로 그러니까 논문의 공저자로 올라간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인데요. 박기영 교수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연구윤리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2001년부터 황우석 교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쭉 해오던 거였다. 그래서 논문에 이제 공저자로 올라간 거다.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건 역시 참 모르는 분들을 위한 그냥 말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 황우석 교수의 사이언스에 있다는 조작된 논문 외에도 황우석 박사의 그런 어떤 과정에 가장 첫 번째가 이 영롱이라고 하는 복제소가 있었고 또 황진이라고 하는 한우에 대한 복제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러면 이분 말대로라면 그것들을 쭉 본인들이 생명윤리가 어땠는지 연구를 했을 건데 그 영롱이와 황진에 대한 복제 논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당시 영롱이와 황진이를 복제했다고 하는 실험 노트나 실험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 완전히 환상의 존재하지 않는 연구거든요. 영롱이 황진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 복제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문에서 본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론으로만 그냥 말된 거였어요. 그래요? 그럼 그거를 이 사이언스가 조작됐은 게 알려진다면 사람들이 물었거든요. 그럼 설령 논문이 없더라도 그럼 한번 검증해보자. 복제된 건지. 그랬더니 그 당시에 실험했던 모든 건 잊어버렸다. 이렇게 된 거죠.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과학계가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영롱이 황진이 때부터 나는 연구윤리의 대상으로 황우석 교수를 연구해왔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이건 해명이 안 된단 말씀. 네, 그러니까 이 사이언스 논문 이전부터 본인이 이 생명과학 연구의 생명윤리를 제가 쭉 연구했다면 스스로 엉터리 연구를 했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결국 사이언스가 조작되도록 만들어줬다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거 아닐 텐데, 과학계 분위기를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왜 박 본부장을 임명했을까요? 정치권과의 결탁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황우석 사태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민주당 내지 당시 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 그 인물들이 그 당시에 실패로부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박기영 씨가 굉장히 유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유능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여전히 그런 말씀. 아마 이 정치권의 이야기가 중심이었지 과학계의 이야기를 수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번 사태가 되면서 이제 많이 서로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박기영 본부장이 혁신을 잘 해낼 거다, 개혁을 잘 해낼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 가능성은 정말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우리나라의 향후 과학기술의 혁신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건데 과학의 이 건강한 발전 및 그리고 그것에 근간한 혁신이란 건 가장 중요한 게 튼튼한 연구 윤리입니다. 그게 돼야 이제 그 안에서부터 제대로 된 혁신이 나오는 거지. 지금 말하는 청와대가 박기영 씨와 같은 분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혁신한다는 게 완전 사상누각이죠. 사상누각? 단순하니 성과 위주의 과학연구라든지 어떤 그런 지원이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는 황우석 사태가 아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당시의 교훈을 이렇게 무시하고 혁신이 가능할 거라는 건 정말 환상이죠. 정말 환상, 정말 사상누각이다 이런 말씀. 어쨌든 임명권자의 권한이니까 임명을 강요할 수 있겠지만 이 박 교수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일에 대한 과학계의 지지와 협력은 아마 지극히 제한될 겁니다. 특히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그대로 정권이 밀어붙인다면 지금 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정치선에 그냥 눈도장만 찍으면 그야말로 20조 이상의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나라의 과학을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이 그냥 되는 거구나.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과학계를 퇴행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과학 연구 윤리를 당연히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데 정말 그게 우리 스스로가 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서울대 수의과학대 학장이세요. 우희종 학장, 우희종 교수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박기영 교수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이세요? 아니요, 뭐 황수석 사태 때도 그랬고 지금도 전혀 뭐 개인적으로는 안면은 없습니다만 그 촛불 사태 때인가 하여튼 그때 한번 전화 연락을 한번 받았어요. 촛불 지난 겨울 촛불 전국이에요? 촛불 전후인지 제가 뭐 그거는 정확히 뭐 시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 한참 민주당이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에서 차기 뭐 여건이 될 거는 분명했던 시점에 이 박기영 교수님께서 전화를 해서 본인은 이 순수한 마음으로 황우석 사태 때 그 관여한 거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의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서로 아시는 사이 아니시라면서요 개인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런 연락이 와서 저도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전혀 전후 맥락 없이 이제 그런 연락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혹시 뭔가를 좀 꿈꾸고 계셨던 건 아닌가?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도 드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아마 그때 시점에도 아마 결국 이런 이 향후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죠. 알겠습니다. 예, 과학계 인사 229명이 박기영 본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성명을 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과학계들이. 그렇죠. 이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사안으로 성명 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까지들 반대하시는가? 오늘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기영 본부장, 박기영 교수한테도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요. 그분은 아직 공개 인터뷰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거절해왔다는 것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희종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서울대 수의과학대 학장이세요. 우희종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기영이라는 이름이 뭐 실시간 검색어 1위 오늘 아침에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쵸. 인사 보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황우석 사태 때 열심히 취재했던 기자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그때 기자셨죠. 네. 그 황우석 사태 때 황 교수가 얼마나 지원금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제일 먼저 보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박기영 보좌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제가 대략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인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죠. 네. 오늘 2시 반에 박기영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회견에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졌습니다. 뜻을 밝혀왔습니다. 우희종 교수는 지금 그러셨어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 근데 과학계의 분노가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각 해당되는 과학계까지 전부 다 반발하는 인사.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정의당도 반발했고요. 네, 정의당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안 된다. 바른정당, 국민의당 다 안 된다. 이 상황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시 반 기자회견도 보고요. 행간 가죠. 어제 저녁 북한에서 깜짝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하고 수감 중이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병보석으로 석방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임 목사는 20여 년 전부터 10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해서 대북 인도 지원을 해왔다가 지난 2015년 1월 방북을 했는데 이게 적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31개월을 억류를 당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캐나다 총리 특사당이 방북한 직후에 석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죠. 이 억류한 임현수 목사 전격 석방한 북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번 원비어 사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혼수 상태가 돼서 미국에 돌아올 때까지도 북한이 억류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전격 석방. 석방하겠다. 이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계까지 다 합하면 9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원비어가 그 이전에 풀려났었고 그리고
임현수 목사가 이번에 이제 풀려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캐나다 정부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외교 공간이 있는 스웨덴 측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임 목사의 건강도 챙겨왔다고 하고요. 작년 12월에는 외교부 당국자가 직접 북한을 방문해서 임 목사 석방 문제를 논의했고 그러다가 엊그제 트루도 총리가 직접 특사단을 평양에 파견을 해서 석방 협상을 벌였다고 합니다. 물론 캐나다가 노력하는 건 압니다만 미국은 노력 안 했었겠습니까? 물론 했겠죠. 다 노력했어도 안 풀어주던 것을 임현수 목사는 전격 석방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간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첫 번째 행간은 지금이 어떤 때인데 입니다. 지금 상황? 네. 북한과 미국 상황? 그러니까 한반도가 전쟁 위기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북한이 불바다 발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화용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거다. 서로가 엄청나게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또 북한이 발표한 거 보면은 북한이 괌에 쏠 미사일이 화성 12형이고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괌 주변 30-40km 해상에 탄착이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미사일의 정확도가 우린 높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살벌하게 위협까지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협박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가롭게 캐나다 특사받고 억류 중인 임현수 목사를 석방을 했다? 그러니까 희한하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미국에서는 니들 쏴봐. 우리 0.00001%도 못 들을걸?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 맞아요. 쏴봐. 못 쏠까?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딱 이런 상황에서 석방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전략적인 포석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걸까요? 북한은 우리도 협상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야. 그 상대가 미국이지라도 우리 깡패 국가 아니거든. 우리 깡패 아니야. 네, 대화로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메시지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던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석방 시기도 어제로 딱 맞춰서 특사 오자마자 바로 풀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화하면 말 통하는 사람들이야. 니들 왜 이래? 왜 화염, 그렇죠. 분노 이런 얘기 왜 해? 이런 메시지. 네. 그럴듯하네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풀어줬다고 강조한 점을 주목하라입니다. 북한이 임 목사 풀어주면서 한 말. 네, 아주 짤막한 보도를 조선중앙통신이 했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교화 중에 있던 캐나다 국민 임현수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 보석됐다. 이게 제가 한 줄 정도 요약한 건데요.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유독 인도주의를 강조를 했는데요. 인도주의, 미국 원비어를 풀어줄 때도 똑같은 표현을 썼는데 곧바로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북한이 어떤 국가입니까? 국제사회가 인권 탄압국으로 규정한 나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아마 이런 비판이 상당히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현수 목사 석방은 국제사회에 우리 인도주의 국가다. 김정은 위원장은 인권을 존중한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이벤트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는 우리 대화되는 상대야. 게다가 우리 인권도 생각하는 나라야. 인권도 있어.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대화밖에 답이 없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간혹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일부 분들 중에 어디 한번 붙어보자. 평양 우리도 공격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있죠. 네,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래서 정말 예방적 공격 차원에서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치죠. 과연 서울은 온전할까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요. 미국의 무모한 선제 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즉시 서울을 포함한 1, 2, 3 야전군 지역의 모든 대상들을 불바다로 만들고 태평양 작전 정구의 미제 침략군 발진 기지들을 제압하는 전면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어려워요. 밝혔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도 다 쏠 거다 아무데나 지금 그 북한 주변에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3,000명, 3만 명이 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6.25 때도 300만 명 죽었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임현수 목사가 석방됐다는 거는 비록 쇼일지는 몰라도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아주 작은 사인을 보내줬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한 이 상황에서 이 임현수 목사 석방은 작지만 희망을 볼 수 있는 메시지다. 아주 미미한 신호일 수 있지만 희망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대화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7119님, 오늘 새벽에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굉장한 폭발음이 들렸는데 이게 뭔가요? 물어보셨는데요. 여수 GS 칼텍스 공장에서 큰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고 큰 불길은 잡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2부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약속을 했죠. 그리고 가이드라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들은 제외가 되면서 지금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도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의견들이 팽팽해서요. 오늘 양쪽의 입장 듣고 여러분 판단을 해보시죠. 오늘 목요일 탐정 손수호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 머핏, 기부왕 이렇게 불렸던 주식부자 박철상 씨가 400억대 자산을 모았다는 게 모두 거짓으로 들통이 나면서 지금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까맣게 몰랐던 건지 모두 속았던 건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지요. 검찰총장이 69년 만에 최초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권영철 선임 기자는 별로 감동을 못 받았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권영철의 Y에서 들여다봅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전국의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교사로 고용되는 말 그대로 기간제 교사. 일종의 비정규직 교사인 셈이죠. 4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전체 교원 수의 한 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어제 기간제 교사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아니,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왜 기간제 교사는 뺐는가 반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계 내부에서도 벌써 찬반이 팽팽하거든요. 여러분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규직 교사가 출산이라든지 병가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휴직을 하면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분들이 기간제 교사다. 맞습니까? 아니요. 일시적인 고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간제 교사 제도가 도입한 당시에 그 운영한 7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정교직 교사 대신에 기간제 교사를 양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를 악용해서 사립학교가 정교사가 필요한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계속 임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공립에서는 상대적으로 휴직 대체 근무 기간제 교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휴직 대체도 교사 복지를 위한 상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립이 많은 사립의 경우에는 정교사 채용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 교사들을 편법처럼 많이 지금 고용을 했다 이 말씀이세요?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해야 되는 이유, 핵심 이유 말씀해 주세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교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질 높은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사들은 차별과 부당한 요구 때문에 위축되어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학부모 역시 아이들을 학교에 안심하고 맡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도 안 되고 질 높은 교육도 안 되고 그리고 교사들은 맡아야 될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그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서도 정규직화가 필요한 것이죠. 교육의 질적 저하,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기간제, 고용 불안한 교사들은 정규직화해줘야 된다 이 말씀. 근데 지금 교육계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형평성 문제인데요. 기간제 교사분들 4만 6천 명을 갑자기 정교사로 채용을 하면 아니 임용고사 보고 교사가 된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거냐. 기간제 교사분들 중에 상당수는 학교에서 아름아름 특채로 이렇게 선발이 된 경우도 적지 않은데 임용고사란 공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간제 교사가 특채로 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상당 부분이 대부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 오해인 거고요. 사실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들은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서 임용이 되는 거예요. 수십 통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서 예? 이것저것에 다 뿌린 다음에 서류 전형, 면접, 수업 실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평성 문제는 크게 교사는 국공립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가 있어요. 예, 예. 국공립 교사는 임용시험으로 선발이 되는 거고 예. 사립학교 교사는 임용시험이 아닌 재단 나름으로 교사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사들의 임금은 시도교육청, 즉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죠. 예. 사립학교 교사들은 또 준공무원으로 대우를 받아요. 아하. 그리고 임용시험을 보지 않은 사립학교 교사들인데 공립학교 교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이때에는 형평성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고는 형평성 얘기 안 하면서 왜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서만 형평성을 따지느냐?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기간제 교사들을 대거 정규직화할 경우에 인사체계에 대혼란이 올 거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인사체계가 탁탁탁탁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4만 6천 명이 경력을 가지고 들어온다.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그 인사체계가 뭘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에 임용고시가 없었다가 예. 임용고시가 생겨서 교사를 이제 채용하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무슨 인사체계에 혼란이 있었던가요? 임용고사가 생기기 전에 채용된 분들하고 임용고사라는 걸 통해서 채용된 분들하고 인사체계에 혼란 없었던 것과 같다. 자연스럽게 네, 받아들여라. 그렇죠. 네. 그럼 경력은 어떻게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경력이요? 예, 예. 경력은 다 인정을 해야죠. 기간제 교사로서 했던 거 다 인정하면서 그럼요, 인사체계에 편입되면 된다? 네. 왜냐하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예. 임고를 붙어서 정교사로 발령을 받으면 예. 그때 그 기간제 교사로 했던 경력이 다 인정이 되거든요. 기간제 교사의 경력 인정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선생님들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또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예. 또 하나는 지금 모두가 다 아는 얘기지만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임용고사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가 4천 명가량 된다고 하는데 기간제 교사분들 4만 6천 명을 대거 정규직화해버리면 누적되는 임용 대기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새로 교사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 대기자들보다 먼저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임용하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몇 년간 고생해서 합격을 하고도 정교사가 되지 못한 것은 정말 억울하죠. 예, 예. 그래서 저희는 발령 대기자들은 당장 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넘치잖아요. 그럼 기간제 교사분들도 정규직화해주고 임용 대기자도 다 발령하고 학생은 줄어들고? 아니죠. 지금 학교에 현재 교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교사가 예. 6만에서 10만 정도가 필요해요. 교사 1인당 학생 수. 그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것과 예. 학급당 학생 수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예. 교사가 6만에서 10만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교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 정교사의 임용 TO를 지금 안 늘려서 문제인 거잖아요. 아하. 그래서 정교사의 임용 TO를 늘리고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부족한 교사가 없도록 충분한 수의 교사를 임용하라는 거죠. 그런 말씀. 지금 1인당 그러니까 한 학급의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잡으면. 그 교육 통계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는 31명이고 예.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7.1명이에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예. 교장, 교감 등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들이 포함한 통계이거든요. 포함이 되다 보니까 17명이 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또 평균이다 보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서울의 목동이나 강남 등은 예.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나 40명이 되거든요. 더 많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1인당 그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지만 교원 수급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예.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간제 교사분들이 어제 왜 집회까지 열면서 이렇게 정규직화를 호소했는가 오늘 요목조목
답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의 주장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원단체죠. 교총에서는 왜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있는가?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 연결을 해보죠. 김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논의조차 거부한다. 논의조차 거부한다 그러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방금 제가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을 주신 부분도 알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현재 임용 체계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거는 정규직 전환 심의 자체가 아예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법적으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 네네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냐면 이제 현재 지금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방법에는 지금 법상에 지금 일체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의 교직 사회에 정규 교사로 들어오는 방법은 임용고사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한테만 정규직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법상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만약 해주면 너무 특별한 케이스가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지금 아마 기간제 교사분도 그 내용을 알아야 뭐냐면 지금 교육공무원법상에 보면 기간제로 임용이 됐을 때 정규 교원 임용할 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분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용 체계라든지 법상으로는 이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걸 그분들도 아시면서 좀 뭐 일종의 떼쓰듯이 좀 억지 부리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뭐 억지나 떼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신분이나 또 근로조건이나 이런 쪽으로 안정화를 기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한 분야만 소홀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거기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씀은 이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 문제 아니냐. 기간제 교사가 전체 교원 수의 9%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이 불안하면 그게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결국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손해가 간다. 그러니까 정규직화 해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예,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떤 신분이나 또는 처우나 이런 쪽은요, 안정화가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 좀 질적으로 제고가 되는 건 맞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식이나 참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미래에 또 그렇게 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떤 신분적인 안정이라든지 처우에서 이런 쪽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이라든지 또 임용과 관련된 원칙이나 이런 것까지 깨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이나 원칙은 안정성이 중요하고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이게 어떤 사항이 생겼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이라든지 원칙을 자꾸 깨버리면 이건 나중에 오히려 더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가지고 오히려 교육의 질적 저하라든지 내지는 또 더 안 좋은 쪽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번에 기간제 교사분들 46,000명을 정규직화해준다 한들 기간제 교사는 또 양성되고 또 양성될 텐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기간제 교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없으면 제일 좋죠. 뭐 그건 어느 분야, 그거는 이제 어느 부분이든 없으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기간제 교사는 앞으로 또 나름대로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또 발생할 겁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면 안 생기도록 해서 정규 교원으로 해주면 제일 좋죠. 그 부분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분들에게만 특별한 케이스를 주느냐 이런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뭐 특별한 그런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이 지금 하시는 실제 맡고 있는 일이라든지 또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우를 해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나름대로 좀 개선 방안 중에 하나 임용 체계를 좀 바꾸는 문제, 정규직으로 하는 문제는 또 완전 좀 다른 문제란 얘기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형평성 얘기를 교총에서 하시더라고요. 형평성. 임용고사를 봐서 된 사람과 기간제로 그러니까 뭐 특채 혹은 공채라고 해도 훨씬 소규모 시험을 봐서 된 사람하고의 형평성.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형평성은 크죠. 왜냐하면 아마 앞으로 이제 더 민주화되고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가 찬 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처한 상황 내지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다르더라도 그 여건에 맞는 기회는 공평하게 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게 요구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인 체계라든지 토대가 되는 기본적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그 상황과 맞지 않으면. 근데 법적인 얘기만 지금 계속 하시는데요. 그럼 만약 법적으로 특별법 같은 걸 만들면 그때는 네. 법적인 문제가 해소된다. 그때는 네. 찬성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반대시죠.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 그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교사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분들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뭔가 특별한 케이스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네. 그렇게 할 수도. 예를 들면 이제 기간제 교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정규직화라고 하는 신분상의 문제만 자꾸 부각이 되니까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예. 교총에서는 처우 개선 같은 걸 통해서 이분들 예를 들면 이제 처우도 사실은 뭐 지금 이제 하시는 일들이나 이렇게 보면 정규직화하고 정규직에 정규 교사로 계신 분들하고 많이 거의 비슷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처우나 보수나 이런 쪽은 충분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근데 또 이게 또 해결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 정부가 2022년까지 16,000명을 정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시기들을 조금 앞으로 당겨가지고 미리 좀 먼저 뽑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박혜선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가 OECD 수준이나 교육의 질적인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환경 구축이 제일 필요한데 예.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정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16,000명 이상으로 교원을 정원시켜가지고 예. 이분들이 보다 더 많이 티오를 확대함으로써 임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전원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임용고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임용고사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정규직 특채처럼 해주는 건 안 되고. 그렇죠. 하고 싶으면 다시 임용고사 봐서 되라. 다만 증원해 줄 수 있다. 지금처럼 티오를 조금 더 많이 늘려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좀 임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는 거죠. 근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네. 이분들이 기간제 교사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임용고사 봐서 다시 합격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아니 임용고사를 왜 다시 봐야 되냐? 우리는 벌써 경력이 10년 된 분들도 있고 이미 교사로 기간제를 달았을 뿐이지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경력 인정해서 교사 되게 해달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현재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은 요 전까지도 우리가 기간제 교사가 계속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처럼 강하게 이야기가 된 적은 별로 없어요. 주장은 돼 있었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나름대로 이분들도 현재 임용고사를 통해서 임용되는 방법을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오니까 같이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예비교사나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사실상 기간제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로 안 가고 나름대로 임용고사를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의 좀 차원이죠.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시험을 준비 안 하고 학교를 간 부분이고 또 다른 분들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회비용의 차원에서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 오늘 양쪽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까지 만났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들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 세 번째 시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코너가 화제가 상당히 됐는데 네. 이러다가 진짜 탐정으로 전업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요.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탐정님이 주목한 사건은 뭡니까? 네. 무너진 청년 버핏 신화. 그 청년 버핏이라고 불렸던 박철상 씨와 관련된 폭로. 네.
엊그제부터 떠들썩하더라고요. 그렇죠. 주식 투자로 400억 원을 모았다는 33살 대학생 박철상 씨입니다. 뭐 강연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매우 유명해졌는데요.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네. 이 박철상 씨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죠. 그런데 신화가 무너진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밝혀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이에요, 박철상 씨. 지금도 이 박철상 씨가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된 건지 개요부터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네, 박철상 씨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1,500만 원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걸 주식에 투자해서 400억 원으로 불렸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1,500만 원을 400억 원으로. 엄청나죠? 네. 4천만 원이 아니라 4억도 아니라 400억 원. 그런데 더 큰 화제를 모은 건 바로 통 큰 기부 때문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노후 자금을 제외한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했고요. 또 실제로 여러 학교와 기관에 24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냅니다.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각종 장학 사업까지 벌였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투자 규제이자 기부 사업가 워렌 버핏이 있잖아요. 이 워렌 버핏에 빗대서 우리나라 한국의 청년 버핏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요. 여러 언론들이 본받아야 할 청년으로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했고 뭐 상도 받았고 이분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시민상 이런 것도 받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추종자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그런데 최근에 이 주식 트레이더 중에 신준경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 청년 주식 부자 이희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이희진 씨를 폭로했던 사람이 신준경 씨예요. 네, 추적해서 밝혀냈죠. 출연해서. 그렇습니다. 400억 원 벌었다는 말을 뭐 도저히 못 믿겠다. 주식 계좌 사진 찍어서 인증해라. 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고요. 결국 박철상 씨가 실제 투자 금액은 5억 원이었고 수익은 14억 원이라고 밝히면서 사과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입니다. 나 실제로 번 거는 14억 원이다. 실제 투자 금액은 5억 원이다. 근데 손수호 변호사님. 지금 그러니까 1,500만 원이 400억은 아니었고 5억이 14억이 된 거라고 해도 그것도 사실 주식시장에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우, 당연히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거죠. 네, 게다가 본인이 밝히기로 우량주 위주로 현물 투자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 14억 원 벌었다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이게 14억 원을 벌었다는 말도 이 박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14억 원도? 네.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박 씨의 말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근거도 없이 14억 원 벌었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기부를 24억 원이나 했다면서요. 네. 실제로 번 돈이 그거보다 적은데 본인이 밝힌 거에 따르더라도 어떻게 24억 원을 기부합니까? 그것도 알고 봤더니 실제로 기부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를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 즉 기부 약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오간 그런 그 기부의 경우에도요. 주변 사람들이 박 씨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해서 건넨 돈을 박철상 씨가 받아서 박철상 씨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 홍콩의 무슨 투자 운용사에 내가 스카웃이 됐다. 그래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거는 사실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니 약간 달랐습니다. 주중에 학교를 한국에서 다니다가 주말에는 홍콩에 가서 투자를 도왔다는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말에는 공식적으로 주식시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홍콩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주말에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 적은 규모의 거래를 위해 한국 대학생을 홍콩으로 데리고 간다? 애초부터 믿기 어려운 주장이었고요. 본인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다. 참. 강연도 꽤 많이 했고요. 언론 인터뷰도 많이 했고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이 됐고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상도 탔고 마치 젊은 영웅 같은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거짓이 한두 가지가 아닌. 물론 이제 본인은 주장을 합니다. 오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만 어쨌든 오보가 반복되면 그걸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뒀단 말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여기서 궁금해요. 어떻게 수년 동안 전혀 안 들키고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가. 네. 그 부분이요. 궁금하시죠? 청년 버핏 박철상 씨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모두를 속일 수 있었나? 바로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모두를 속였는가? 혹은 어떻게 모두가 몰랐는가? 자, 탐정 손수호의 눈으로 본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페라리와 기부 천사. 페라리? 네.
외제차, 고급 외제차. 아주 비싼 차죠. 갑자기 네. 페라리가 왜 나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사건 기억하시죠? 많은 거예요.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예. 허위 과장 정보로 사람들을 속여서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의 사기, 또 무인가 불법 투자 매매업으로 1,600억 원 넘는 이익을 본 혐의로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이희진 씨가 엄청나게 비싼 고급 자동차 사진, 페라리 등 이런 걸 찍어서 SNS에 올리고요. 예. 또 아주 호화로운 집의 모습을 방송에 공개합니다. 집안에 수영장까지 있었어요. 네, 수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희진 씨를 믿게 되고 이희진 씨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라고 믿게 됩니다. 범죄에 활용된 거죠. 인증샷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 청년버핏 박철상 씨가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한 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 차례 기부금 전달식을 가지면서 이때 찍은 사진이 공개됐고요. 실제로 돈을 다 낸 건 아니지만 수억 원을 기부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학 총장 등 굉장히 유명한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정말 400억 원 벌었구나. 돈 많구나. 이렇게 재력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페라리 사진, 총장님한테 돈 건네는 기부하는 사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믿게끔 만든 거 아니냐. 첫 번째 포인트. 그러면 두 번째 궁금한 거. 왜 그랬을까? 지금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는 그 투자자 모아가지고 돈 벌고 뭐 사기치고 그러려고 그랬다지만 박철상 씨는 그럼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길래?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예. 거짓말쟁이와 기부천사 사이. 너무 다르잖아요. 거짓말쟁이와 기부천사.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일단 겉으로는 둘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보면은. 이제 박 씨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처음 나온 오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뭐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거짓말한 건 아니고요. 내용을 바로잡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죠. 실수했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런데 설령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한 번 시작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온 사례 중 하나로 오랫동안 기억될 걸로 보입니다.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고 이런 사례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허언증으로 의심되는 사례들, 거짓말을 해서 아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는 그 미국에 사는 천재소녀 사건. 그렇죠. 그거 기억나요.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니는 한국인 여학생인데요. 예. 최고 명문 하버드대와 스탠포드 대학에 동시 합격했고 천재성을 인정받아서 2년씩 학교를 다닌 다음에 어느 대학 학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과 보도.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고요. 아버지가 대신 사과하면서 딸의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밝히면서 끝났습니다. 그때 그렇죠. 뭐 스티브 잡슨가 누군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회사로 와라 이런 제안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마크 저커버그가 전화해서 통화했다라는 주장도 했죠. 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사건 또 어떤 거? 대학 신입생 괴담인데요. 어떤 남자가 매년 여러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해 신입생으로 행세한다. MT도 간다. 선배에게 밥도 얻어먹는다 등 이런 믿기 어려운 괴담이 있었는데 확인해보니까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멀쩡한 대학교를 다니는 한 남성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이었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법진 사건.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요. 신정아 씨 학력위조 사건도 사실은 그러고 보면은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불러일으키고 뭐 이랬던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서울대 미대 동양학과 중퇴했다 말했지만 거짓이었고요. 예일대 박사학위 취득했다. 이것도 재판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고요. 그렇죠. 자신은 뭐 브로커한테 속았다라고 주장했지만 그 근거가 전혀 없는 걸로 확인됐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뭐 사기를 쳐야지라고 작심을 한 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무형의 이익들을 많이 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명세도 얻었고요. 명성도 얻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본인이 뭔가 금전적인 이익을 애초 처음부터 원하지는 않았다,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그로 인해서 본인의 만족감은 누린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익을 얻은 것으로 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익을 얻은 거다. 그렇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처럼 무슨 뭐 돈을 정말로 사기쳐서 얼마를 얻고 그건 아니더라도 무형의 이익, 명예, 어떤 칭찬, 언론의 노출 이런 것들을 다 얻지 않았는가? 이 단계에서 발각이 되고 이 단계에서 그쳤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게 그 후에 점점 더 커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됐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탐정 손수호의 돋보기로 본 마지막 포인트는 뭡니까? 주식 트레이더 신준경 씨는 왜 1억 원을 베팅했을까? 어떻게 1억 원을 베팅했을까? 이게 여러분 그 신준경 씨가 나 저 청년버핏 박철상 못 믿겠다. 이상하다.
만약 저 사람이 진짜로 400억 원을 번 게 맞다면 내가 1억 원을 걸겠다. 베팅을 하면서 네. 폭로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수년 동안 모두가 속았는데 네. 신준경 씨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알고 1억을 베팅할 생각을 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졌을까? 굉장히 그거예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그동안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개미 투자자라고 하죠. 소액으로 하는 개인 투자자도 실력만 있으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일종의 신화죠. 그렇습니다. 예. 이 신 씨는 이게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박 씨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우량주와 중소형주를 혼합해서 투자했다. 예. 또 테마주나 급등주에는 전혀 손도 안 댔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런 투자 방식으로 정말 단기간에 400억을 벌었다면은 1,500만 원으로 400억을 벌었다면 예. 워렌 버핏이 실제로 찾아와서 비법을 배워갔어야 할 정도다. 진짜 박철상 씨 말대로 교과서적으로 투자했는데 1,500만 원이 400억 원 냈어요. 이러면 워렌 버핏이 와서 선생님 해야 될 정도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처음부터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하나 주변에 주식으로 큰 성공을 거둔 실력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은 주변에 자기를 잘 노출시키지 않아요. 언론도 왜요? 피하고요. 본인이 노출되어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죠. 그런데 세금도 물어야 되고. 이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자주 언론에 등장했고요. 적극적으로 활용도 합니다. 예. 이런 점도 역시 의심을 샀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박철상 씨를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무너뜨려서 신준경 씨가 얻게 되는 건 뭐예요? 있어요?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작지는 않은데요. 첫 번째, 박 씨의 거짓말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뻔한 걸 막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더 커지게 되면요. 자본시장 발전에 이롭지 않은데요. 특히나 큰 수익을 얻은 과정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더욱더 시장이 왜곡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 이 박 씨가 유명세와 기부천사 이미지로 앞으로 혹시라도 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미리 차단했고요. 투자자를 모은다든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박 씨와 연관된 불법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불법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참 문자도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만 참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예. 청년 버핏 신화 이렇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건가요, 손 변호사님? 해프닝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세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우려가 되는 것인데요. 우선 박 씨는 거짓말을 통해서 명성,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얻었죠. 신뢰도도 쌓였고요. 유명 인사들과의 인맥도 형성됐습니다. 예. 그런 이게 다 사익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사익을 얻지 않았다는 박 씨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기부 부분도 그냥 웃어넘길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박 씨에게 기부를 했죠. 박 씨가 기부를 받은 겁니다. 예. 이거를 박 씨 이름으로 다시 기부했다는 주장인데 사실인지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진행된 건지 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거 위반한 건 아닌지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의 어떤 그 증여세가 탄로된 건 아닌지까지 법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야, 영화 중에 보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마지막에 보면은 다 주인공의 꿈 뭐 이런 허무한 영화 있잖아요. 박철상 씨 스토리 보면 지금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정말 만에 하나 이 박 씨가 다른 범죄에 이미 연루되어 있거나 또는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박 씨는 그렇지 않더라도 박 씨의 명성을 이용한 다른 범죄 시도가 있었던 거는 아닌지까지도 밝혀야만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인지 아니면 엄청난 범죄의 일부분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 세 번째 탐구 청년 버핏 씨나 왜 우리는 모두 그에게 속았는가 들여다봤습니다. 손수호 탐정님, 손수호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향 뉴스 현장. 갈비뼈 부러지고 치아가 빠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바로 데이트 폭력 얘기입니다. 아니 사귀다 보면 좀 다투기도 하지 정도가 아니라 이쯤 되면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도대체 연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데이트 폭력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젊은 남성이 여성을 발로 마구 걷어찹니다.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저지른 일입니다. 일단은 그 사람 자체도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뉴스 같은 데서만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감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남자 쪽에서 감정을 못 이겨갖고. 사회악이다. 데이트 폭력이 주로 남성이 여성을 하는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도 있기도 하고.
옛날에는 예산 일이지. 꼼짝 못하고 살았잖아요, 여자가. 그냥 그렇게 당하면 당하는가 보다 하고 사는 거지.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커오셨고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꺼낸다면은 좋게 못 볼 거예요. 제 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당했었어요. 헤어지자고 말을 하니까 같이 죽자. 집에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친구는 트라우마도 있어요. 집에 갈 때면은 차 안에서 누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도 든다고 하고 전화 벨소리 울리는 것도 좀 놀래고 많이. 남성들이 여자에 대해서 성적 대상으로 보고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남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욕망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고가 바로바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 뭐 그러니까 신고를 하더라도 약간 처벌하는데도 조금 힘듦이 있지 않나. 나는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안도감, 또 나는 뭐 즉각 경찰에 체포되고 뭐 불이익을 받기보다는 좀 우리 사회가 그런 면에 상당히 느슨하거든요. 폭력으로 숨진 피해자는 해마다 46명에 옛날에는 그런 거 참 창피해서 덥고 했지만 젊은 세대는 예쁘게 좀 잘 살아주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자의 말을 좀 믿어주고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대처를 빠르게 대응해보자. 신고를 하던.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안전하고 그런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여성의 전화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성인 여성 10명 중에 6명, 60%가 나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10명 중 6명. 아직도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데이트 폭력. 연인 사이의 일이니까 하는 그 사회적 인식부터 달라져야겠고요. 강력한 방지책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가 된 데이트 폭력,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간제 교사가 4만 6천 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 이번에 공공부문 정규직화할 때 정규직 해달라. 이분들의 요구예요. 양쪽의 주장 들으시고 7606님은 아니 기간제 교사가 보통 교사들이 하는 일을 다 하는데 왜 정규교사와 차별을 둡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최경준 님도 교사 자격증 다 있는 분들입니다. 교사 될 자격 있어요. 정규직화 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7311, 4606, 1365 등등등의 많은 분들. 특히 임용고사 준비하고 있는 교육대학생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문자 많이 주셨어요. 아니 경력만 가지고 정교사로 전환을 해주다니요. 그러면 저도 임용고시 준비 안 하고 기간제 교사 했을 겁니다. 이런 문자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5793님. 강원도 같은 곳은 지금 선생님이 모자른다는데 이런 곳에 가서 정교사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들 선생님이 흘러 넘치는 곳에서 기간제 교사분들이 정교사 시켜달라고 하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전체적으로는 반대쪽 문자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분위기라는 거 말씀을 드리죠. 그런가 하면은 과학기술혁신위원장, 본부장, 박기영 본부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2시 반에 있답니다. 어떤 얘기하는지 들어보시고요. 권영철의 Y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저는 오늘 저 Y뉴스 제목 보고요. 네. 우리 PD가 잘못 쓴 줄 알았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검찰총장이 69년 만에 최초로 사과를 했는데 왜 감동을 못 줬나? 네. 줬나가 아니라 못 줬나? 못 받으셨어요, 감동? 감동을 받기에는 좀 너무 늦은 그 이유를 분석하기로 하고요. 우선 그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죠. 검찰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이 잘못했던 거 깊이 사과한다. 이게 이제 신임 검찰총장의 말이었는데. 예, 깊이 사과한다고 이제 얘기를 사과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2008년 검찰 60주년 기념식에서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순간들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뭐 국법 질서의 확립이나 사회 정의의 실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소임에 대한 더 충실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없지 않았다. 그게 사실상 검찰총장의 최초 사과 아니었어요? 임채진 총장 때가? 이게 무슨 사과나 죄송도 아니고 사과 같긴 한데 사과 아닌 듯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아, 그 당시에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좀 제대로 사과답게 한 건 맞습니다. 예. 뭐 사과했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뭐 만시지탄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감동을 주기에는 좀 너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과한 건 잘했다. 최초 사과로 인정할 만하다까지는 인정하시는데 네. 문제는 방점은 감동이군요. 진짜 그렇죠. 감동을 줬는가. 사실 사과를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다. 그런 것 어떻게 권력과 검찰이라는 책을 쓴 최강욱 변호사는 예. 사과를 한 것은 다행인데 정확한 반성 아래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 면피용으로 사과해놓고 검찰도 사과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 알리바이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서부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과가 그렇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검찰이 강력한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위기 모면용으로 마지못해 사과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그럼 비판만 있어요? 물론 뭐 비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임원정 검사는 화해와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고 개혁은 잘못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제 검찰도 사법정의의 아름다운 합창에 동참할 준비가 되었다. 만시지탄이나 더 늦지 않았음을 검사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도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나마도 이 정도라도 한 게 안도한다. 예,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면서 사표를 냈던 더불어민주당 백희련 의원은 검찰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동안 이런 사과조차 않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의미 부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감동은 못 받았다. 자, 그렇죠. 오늘의 Y뉴스. 69년 만에 첫 검찰총장의 사과인데 왜 사람들은 왜 권영철 기자는 감동을 못 받았다고 하나.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사과의 내용이나 모양새가 어딘지 좀 찜찜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좀 쫓기듯 사과를 하다 보니까 사과의 내용도 형식도 어정쩡한 모양새가 된 거 아니냐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뭐 과거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익산 약초노거리 살인 사건 구체적으로 막 언급한 거 보면은 그렇게 엉성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건 이게 이제 사과를 하려면은 사실은 과거에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사과를 하면은 공식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사과하고 왜 사과하는지 이런 거를 질의응답 받고 다 하거든요. 사과 멘트는 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공개로 전환해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만 하고 공개되긴 했지만은 그런 모양새거든요. 좀 뭔가 좀 사과를 하려면은 좀 제대로 좀 사과한다는 느낌을 주게끔 하고 중간에 비공개로 전환이 됐어요. 예, 앞에 멘트는 쭉 하고 그렇게 됐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검찰의 뭐 한 고위 관계도 그러더라고요. 문 총장의 사과에 감동이 없는 이유는 진솔한 진심이 담긴 사과라기보다는 마지못해 사과하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을 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긴 그 이제 유서 대필 조작 사건 뭐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인 대안, 대책까지 나와야 돼. 그거 이제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좀 이 사과가 늦어도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만시지탄. 대법원은 2005년 9월에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과거사에 대해 반성했고요. 그리고 2008년 사법부 6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그 69년 만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너무 늦죠. 백희련 의원도 검찰의 사과가 감동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다른 기관에 비해 너무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이게 한인섭 교수가 이제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으로 됐잖아요.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장의 취임사에서 과거사 사과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 검찰총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사과한다. 늦었지만 더 늦은 것보다 늦은 건 아니다. 좀 애둘러서 늦은 사과라는 걸 꼬집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늦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자발적인 사과이기보다는 국민적인 검찰개혁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한 게 아닌가. 그런 평가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사과했죠. 그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그간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유명을 달리 하신 박종철님,
이한열님 등 희생자분들과 특히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성 청장도 사과를 하긴 했는데 예. 경찰이나 검찰의 이런 모습이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사과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시민들의 개혁 요구 1번이 검찰 개혁이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게 있는 거고요. 예. 네 번째는 아까 김현정 앵커가 지적했던 사과 이후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니냐. 저는 이게 핵심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미진했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이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러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문 총장이 사과 직후에 암 투병 중인 강기훈 씨를 병문안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다가 사과 직후에 바로 가면은 이게 뭔가 좀 보여주기로 비춰질까 봐서. 쇼하는 것 같을까 봐.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을 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기훈 씨를 곧 병문안할 예정이다. 얘기를 했고요. 또 과거의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년 사건의 생존자들을 찾아서 면담하는 방안도 추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특히 요게 주목되는 부분인데 인혁당 사건 등에 있어서 누구는 재심 신청을 해서 무죄를 받았지만은 그렇죠. 누구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검찰이 대신 재심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은 특히 그 재심 사건과 국가 배상 소송 등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국가 배상 판결이 날 경우에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했잖아요. 예. 이거를 1심 판결이 날 경우에 수용하는 방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요거는 바로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좀 앞으로 좀 뭔가 검찰이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검찰이 사과하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보여주겠다. 이게 문무일 총장의 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쭉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감동을 못 줬다. 나쁘다. 이건 아니시고. 그건 아니고. 표현 자체는 뭔가 좀 미진했다는 게 맞고요. 앞으로 잘해라라는 질책의 표현, 또 격려의 표현이라고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인섭 교수도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법원은 재심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사과하는 걸 보여줬는데 그럼 검찰은 어떻게 보여줄 거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지금 과거사 진상조사위 얘기도 나오고 법무개혁위원회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그런 게 나오겠지만은 제도적으로 뭔가 보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검찰을 믿을 수 있겠나. 확실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 어김없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